2016년 뗄러윈 밤, 펜실베이니아주 루제른 카운티 베어크리크 타운십의 숲속. 나무들은 앙상하게 가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늘은 오래된 재처럼 희뿌연색이었고 땅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죠. 두 명의 사냥꾼이 낙엽을 밟으며 덤불 사이를 헤치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사슴을 찾아 나선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발길이 멈췄습니다. 땅 위에, 그리고 봉지 안의 낙엽과 어둠 속에 반쯤 가려진 채로 인간의 신체 일부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이의 것이었습니다. 한 명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911 신고가 접수되었고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그 숲은 펜실베이니아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범죄 수사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이 곧 밝혀내게 될 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계산적이고 훨씬 더 철저하며 단순한 분노의 충동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악이었습니다. 이것은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고의적인 일이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준비된 일이었습니다. 피해자는 14살 소녀 그레이스 패커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죽인 사람들은 어둠 속에 숨어 있던 낯선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가장 사랑해야 할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 한 명은 법적으로 그녀를 입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레이스 패커는 고통 없이 죽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 채 죽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파멸시킨 사람들은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양어머니 사라 패커는 나중에 배심원 앞에서 감정 하나 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레이스가 자신에게 있어 그녀의 말을 그대로 빌리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었다고, 사라지길 바랐다고. 그리고 2016년 7월, 사라 패커와 그녀의 남자친구 제이컵 설리번은 정말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레이스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그레이스가 있기 전에 수잔이 있었습니다. 수잔 훈시커는 2001년 8월 14일에 태어났습니다. 생물학적 부모인 로즈와 로드니 훈시커는 펜실베이니아주 버크스 카운티 출신이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을 사랑하는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정 주변에는 아이들에게 진짜 위협이 되는 어른들이 존재했습니다. 결국 아동복지 기관이 개입했고 판사는 부모의 친권을 박탈했습니다. 수잔과 갓난 남동생은 한 위탁 가정에 맡겨졌습니다. 그 가정의 여성은 노샘프턴 카운티 아동복지 기관에서 입양 담당자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스템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 시스템이 보낸 아이들을 집에 데려온 것입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사라 패커였습니다. 2007년 입양이 공식적으로 완료되었을 때 수자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레이스가 된 것입니다. 더 나은 시작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라 패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한 여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라와 그녀의 남편 데이비드 패커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무려 30명의 위탁 아동을 돌봤습니다. 그들은 노스 이스턴 펜실베이니아 곳곳을 옮겨 다니며 각 카운티에서 트라우마를 가진 아이들,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그 시스템의 언어와 서류, 맹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 안에서 일하고 있었으니까요. 과거 그 집에서 생활했던 위탁 아동들은 나중에 기자들에게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감정적 학대, 신체적 학대, 그리고 그보다 훨씬 끔찍한 것들. 한 전직 위탁 아동은 사라가 CSI 같은 범죄 수사 프로그램을 보면서 시체를 어떻게 토막낼지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 아이는 당시 그 말을 이상한 농담으로 흘려들었습니다. 나중에야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위탁 10대 청소년 한 명이 데이비드 패커의 휴대폰에서 그가 다른 아이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진을 발견하고 신고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었고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더 나빴습니다. 데이비드 패커는 15살 위탁 아동을 수년간 성적으로 학대해왔습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그가 갓난아기 때부터 집에 들어와 5살에 정식 입양된 그레이스에게도 같은 짓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데이비드는 유죄를 인정하고 최대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라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직위를 잃었고 위탁부모 자격도 박탈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레이스와 오빠는 사라 곁에 남겨졌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아동복지 시스템 내부에서 일하던 여자. 남편이 자기 집 아이들을, 그중에는 자신의 입양딸도 포함되어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감옥에 간 여자. 그 여자가 그 아이들을 계속 키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입양 부모를
생물학적 부모와 동등하게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신고가 없는 한 국가는 더 이상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스는 그 집에 남았습니다. 2015년 가을, 그레이스가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던 친척 집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집에는 새로운 남자가 있었습니다. 사라의 남자친구 제이컵 설리번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부터 사라와 설리번은 그레이스를 죽이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버크스 카운티 지방검사 매트 와인트라우브는 이 관계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공유된 하나의 판타지를 중심으로 구축된 관계였다고. 그 판타지는 그레이스와 살인을 둘러싼 것이었습니다. 설리번이 원치 않는 사라를 끌어들인 것도 아니었고 사라가 설리번을 조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처음부터 같은 것을 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재정적인 동기도 있었습니다. 사라는 그레이스 명의로 매달 712달러의 장애 수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레이스가 살아있는 한, 아니, 국가가 그녀가 살아있다고 믿는 한 그 돈은 계속 들어왔습니다. 2016년 7월 4일, 리아이 카운티에서 가족 피크닉이 열렸습니다. 그레이스 패커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14살이었고 8월이면 15살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웃고 먹고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나중에 그날을 평생의 고통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그게 그레이스를 살아서 마지막으로 본 날이었으니까요. 나흘 뒤 7월 8일, 사라 패커와 제이컵 설리번은 그레이스에게 퀘이커타운에 있는 새 집으로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 집은 임대되었지만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집, 바로 그 이유로 선택된 집이었습니다. 그들은 준비물을 챙겨왔습니다. 케이블 타이, 볼 개그, 알약들, 14살 소녀를 죽이기 위해 용량을 계산한 시판약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다락방을 장소로 정해두었습니다. 7월의 펜실베이니아, 에어컨도 없는 밀폐된 공간, 다락방의 열기는 압도적이었을 것입니다. 설리번은 사라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레이스를 성폭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손발을 케이블 타이로 묶었습니다. 입에 볼 개그를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 치명적으로 계산된 약물을 먹였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레이스를 다락방에 남겨두고 더위 속에 묶인 채로, 재갈이 물린 채로, 약에 취한 채로 죽어가도록 두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레이스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 몇 시간 동안 혼자 타오르는 다락방 안에서 의식이 희미한 상태에서 부상을 입은 채로 극도의 공포 속에서 그레이스는 재갈을 뱉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케이블 타이와 싸웠습니다. 완전히 풀지는 못했습니다. 14살 소녀는 자신의 무덤으로 설계된 공간에서 살아남기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7월 9일, 약 12시간 후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다락방 계단을 올라가 아직 살아있는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제이컵 설리번은 그레이스의 목을 졸라 죽였습니다. 사라 패커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사라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그 순간 그레이스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도 괜찮아. 더 이상 널 도와줄 수 없어. 그레이스는 죽었습니다. 시신은 다락방에 있었습니다. 사라와 설리번에게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문제들을 미리 예상해 두었습니다. 그레이스의 사망 이틀 후인 7월 11일, 두 사람은 활톱을 구입했습니다. 수사관들에 따르면 시신은 다락방 안에서 고양이 모래에 파묻힌 채 몇 달간 보관되었습니다. 사라와 설리번이 다음 단계를 결정하는 동안, 외부 세계를 속이기 위한 위장 공작을 펼치는 동안, 그리고 같은 날 사라 패커는 에빙턴 경찰서에 그레이스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딸이 가출했다고 했습니다. 말다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레이스가 그냥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문제 많던 10대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스의 아동복지 파일에는 불안정했던 시기에 대한 기록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처음에는 이 이야기를 가출 사건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사라는 죽은 딸의 장애수당 600달러 이상을 수령했습니다. 8월 22일에는 그레이스가 사라진 지 6주가 지났음에도 사회보장국에 딸의 장애심사 보고서를 아무 문제 없이 제출했습니다. 그레이스의 세상에서의 행정적 존재는 그저 관리해야 할 서류일 뿐이었습니다. 수개월이 지나도 그레이스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이 점점 의심을 키워가던 그 즈음 어딘가 펜실베이니아 안에서 고양이 모래 속에 파묻힌 14살 소녀의 시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토막은 그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설리번은 나중에 수사관들에게 자신과 사라가 구입한 활톱으로 그레이스의 시신을 훼손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검사들은
그것이 자신들이 읽어본 자백 중 가장 충격적인 문서 중 하나였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유해는 루제른 카운티의 베어크리크 타운십 외딴 숲속으로 옮겨져 버려졌습니다. 쓰레기처럼. 그리고 2016년 10월 31일 쫄러윈 밤 두 사냥꾼이 그 숲에 들어갔습니다. 11월 8일 유해가 그레이스 패커의 것으로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4개월 가까이 실종된 14살 소녀를 찾고 있던 수사관들에게 그 확인은 내내 두려워하면서도 끝까지 믿기 거부했던 것이 사실임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11월 12일 사라 패커가 체포되었습니다. 처음 적용된 혐의는 아동 학대 방임과 수사 방해였습니다. 12월 30일 경찰이 공개 수사 협조를 요청했고 그날 사라와 설리번은 동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처방전 약물을 함께 과다 복용했고 동거인이 의식을 잃은 두 사람을 발견해 병원에 신고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제이컵 설리번은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1월 설리번은 의료진에게 그레이스의 죽음에 자신이 책임이 있다고 자백했습니다. 7월 8일과 9일의 사건을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라와 자신 모두를 연루시켰습니다. 1월 8일 제이컵 설리번은 1급 살인, 강간, 납치를 포함한 혐의로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같은 날 사라 패커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버크스 카운티 지방검사 매튜 와인트라우브는 카메라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평생 마주한 것 중 가장 타락한 행위 중 하나라고, 그리고 동기 중 하나는 돈이었다고. 살아있다는 거짓말을 유지하려는 그들의 동기는 이익 탐욕이었습니다. 그레이스의 삶과 존재 덕분에 받을 수 있었던 돈 때문이었습니다. 2019년 3월 그레이스가 그 다락방에서 숨진 지 거의 3년이 지나서야 버크스 카운티 법원은 지금껏 많은 이들이 목격한 가장 충격적인 형사재판 중 하나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사라 패커는 빨간 수감복을 입고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후회의 기색은 없었습니다. 기자들이 묘사한 그녀의 목소리는 단조롭고 감정이 제거된 것 같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묘사하는 사건과 정서적으로 완전히 단절된 것처럼. 그녀는 배심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레이스는 더 적당한 말이 없어서 하는 말이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됐어요. 그냥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어요. 사라지길 바랐습니다. 그녀는 설리번이 그레이스를 성폭행하는 것을 지켜봤다고 확인했습니다. 설리번이 그녀를 교살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레이스의 손을 잡고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가도 괜찮아와 더 이상 널 도와줄 수 없어 라고 말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설리번은 나에게 그 어떤 것도 강요한 적이 없어요. 그레이스의 사촌 캐리 헤이스러는 피해자 진술서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레이스가 학대당하고 고문당하고 쓰레기처럼 버려졌다는 사실이 역겹습니다. 그레이스는 지금 더 좋은 곳에 있어요. 악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에. 2019년 3월 27일 배심원단은 설리번의 양형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형, 전원일치. 설리번은 46세였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는 동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인 다이앤 기번스 판사는 배심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말했습니다. 이 사건의 잔인함은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설리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녀는 판사 생활 내내 그 말을 한 번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이 자신을 그 지점까지 몰아갔다고. 설리번은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하루 뒤 3월 28일 사라 패커가 법정에 섰습니다. 1급 살인, 납치, 시신 훼손 및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기번스 판사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악은 악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제이컵 설리번 안에서 당신은 자신과 같은 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당신은 강간을 좋아합니다. 살인을 좋아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치료법이 없습니다. 사라 패커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추가 52년에서 10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는 감옥에서 죽을 것입니다. 제이컵 설리번은 사형수 방에서 채 14개월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2020년 4월 30일 그는 대동맥류 파열로 쓰러졌고 외부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했습니다. 47세였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는 그에게 약물 주사를 집행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죽음은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형 집행이 가져다 주었을 최종적인 끝맺음을 빼앗겼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제이컵 설리번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아이에게 해를 끼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레이스 패커는 14년을 살았습니다. 가난과 불안정 속에서 태어나 자신을 사랑했던 생물학적 부모에게서 분리되어 국가가 안전하다고 인증한 집으로 보내졌고, 그 국가가 영구 보호자로 지정한 여자의 손에 살해당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파일 속에 있었습니다. 기록되었습니다. 검토되었습니다. 하지만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를 실제로 알았던 모든 사람들에 따르면 그레이스는 알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있는 아이 곁에 가서 앉아주던 사람, 쉬는 시간에 소외된 아이를 알아보던 사람, 자신의 삶이 그녀를 향해 저지르는 모든 것들에 맞서 조용하고도 묵묵히 싸우던 사람, 그녀는 더 나은 삶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에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은 그 말을 분명히 하고 눈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위의 번역이 스크립트의 끝까지 완성된 상태입니다. 파일을 다시 확인해보니 마지막 부분 그레이스의 유산, 시스템의 실패, 민사소송 합의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어서 번역하겠습니다. 그레이스 패커의 이야기는 두 명의 괴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 동안 아동복지 시스템과 접점을 가졌던 한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접점에서 시스템은 그녀를 실패시켰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 보건부는 나중에 그레이스의 사건과 관련한 아동 사망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상당 부분이 삭제된 문서였지만 삭제된 채로도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보고서의 타임라인은 그레이스의 거의 전 생애를 아우르고 있었습니다. 훈시커 가정에서의 분리, 패커 가정으로의 배치, 그 이후 그녀의 사건을 담당한 모든 카운티 기관과의 모든 접촉, 그리고 보고서가 반복해서 지적한 주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경고 신호는 축소되었습니다. 서비스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한 카운티가 사건을 종결할 때 다음 카운티에 충분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카운티는 펜실베이니아의 버크스, 리아이, 몽고메리,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의 버크 카운티까지 총 4개 관할 구역이었습니다. 4개의 기관. 그리고 그 모든 곳에서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2010년의 실패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패커는 그레이스를 어릴 때부터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고 감옥에 갔습니다. 사라 패커는 직위를 잃었고 위탁부모 자격도 박탈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레이스는 사라의 집에 남았습니다. 관계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입양 부모는 법적으로 생물학적 부모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므로 새로운 신고가 없는 한 자동으로 배치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방어 가능한 설명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은 시스템 설계 자체에 대한 고발장입니다. 그레이스가 그 시기에 겪고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양아버지가 자신을 강간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던 혹은 알고 있었을 여자의 집에서 계속 살아야 했습니다. 진정한 힘을 가진 지지자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케이스 워커도 없었습니다. 실질적인 의미에서 그레이스는 사라 패커에게 넘겨진 채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버크 카운티의 사례도 있습니다. 그레이스가 그곳 친척집에서 생활하다가 더 이상 감당이 안 된다는 상황이 됐을 때 버크 카운티 아동복지기관은 사라를 찾아 그냥 차를 몰고 와서 그레이스를 데려가게 했습니다. 이 주에서 저 주로 아동을 이송할 때 안전한 환경인지 검증하도록 규정된 주간 협약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로 그들은 자신들의 사건 파일을 닫았습니다. 펜실베이니아의 기관들은 파일을 닫기 위한 목적으로 가정 방문을 했을 뿐 그레이스가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그레이스는 돌아왔습니다. 보고서는 특정 개인이 징계를 받았거나 해고되었다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레이스의 죽음으로 인해 아동복지 시스템 내에서 실제로 직위를 잃은 사람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기관들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보고서는 발표되었습니다. 그레이스는 여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주정부는 3개 카운티와 여러 기관을 통해 이 아이와 10년 이상 접촉해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파일 속에 있었습니다. 문서화되었고 검토되었고 주기적으로 상부에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7월 그녀는 국가가 자신의 영구 보호자로 인증한 여자의 손에 타오르는 다락방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를 지켜야 했던 모든 시스템이 이미 고개를 돌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버린 뒤에 형사 판결은 법적 책임 추궁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2018년 6월 변호사들이 그레이스 패커의 유산을 대신해 펜실베이니아 주와
여러 카운티 기관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년에 걸쳐 명백히 존재했던 경고 신호들을 무시한 반복적이고 문서화된 실패들이 그레이스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2021년 4월 법무법인 살츠몽겔루치 벤데스키는 890만 달러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합의는 어떠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민사합의에서 표준적인 관행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공허하게 느껴지는 구분이었습니다. 그 돈은 그레이스 패커의 유산을 대신해 수령되었습니다. 그녀를 살아있게 하는데 실패한 바로 그 기관들로부터 사건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에게 두 개의 문장이 끝까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배시먼이 판결 후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레이스를 실패시켰습니다. 기번스 판사도 설리번의 양형 선고를 마무리하며 같은 말을 했습니다. 판사와 배심원은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같은 5단어에 다다랐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 5단어만이 14년을 자신을 보호해야 할 시스템 안에서 살다가 간 한 소녀에게 일어난 일의 유일하게 정직한 요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레이스 패커, 2001년 8월 14일에 태어나 2016년 7월 9일에 숨진 그녀의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